자, 이번 시간은 근저당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볼 텐데요. 7년 동안 3문제가 구성이 됐었고요. 중간에 제가 3문제, 공동저당은 생략을 합니다.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1분당 한 문제 풀 때는 거의 읽다가 세월 다 보낼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또 주기상 지금 나올 주기가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주제가 지금 출제될 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동저당 얘기하고 근저당권을 비교해 가면서 보통 출제가 하나씩 하나 내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는데, 그래서 7년 동안 토탈 6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 주기상으로는 근저당권이 훨씬 더 유력하고요. 공동저당에 있어서 피담보채자 변제받을 수 있는 범주라고 하는 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1분 안에 풀기가 어려운 패턴의 문제. 그래서 근저당권 되게 간단하고요. 근데 이게 저당권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보게 되면은 머리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근저당권을 훨씬 더 어려워들 하십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은요, 원래는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금 앞으로 발생할 채권액을 담보인에게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권. 논리 구조가 이런 식이야. 저당권 설정할 때는 1억 빌려주면서 저당권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채권자가 1억 갚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해가지고요, 그 경매 대가에서 아까 원본, 이자, 위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1년분의 지연 배상에 저당권 실행 비용 등을 변제받는 것을 가리켜서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는 주택담보대출하면요, 99%가 다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건 사실 관행의 문제이고요. 이런 식이야. 근저당권 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3억 빌렸는데 채권 최고액은 예를 들어서 3억 6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 그래서 굳이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는 3억 빌려줬다가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한 2천만 원 더 빌려달라라고 했을 때 그냥 2천만 원 더 빌려줘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채권 최고액이라는 게 그 주택가격이 올라갔다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은 충분하게 담보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중간에 1,000만 원, 2천만 원 더 빌리거나 이런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논리 구조가 우리가 공부할 때는 계속적 거래 관계를 전제로 해서 보통 설정하게 되는 게 뭐가 된다? 근저당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해서 이런 식의 논리 구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떡볶이 지점을 운영을 한다라고 전제 보겠고, 이 사람이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있어요. 본사가 을이 본사야. 본사에서 떡볶이 재료 같은 걸 계속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매번 현금 결제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아예 예를 들어서 채권 최고액 1억이라고 해서 채권 최고액 1억으로 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얼마? 1억까지는 부담 없이 물건을 납품을 해도 된다. 그래서 변제를 하지 않게 되면은 최대 1억 한도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이 권리것을 가리켜서 근저당권. 그래서 이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소위 기본계약이라는 개념이 전제가 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 저당권 같은 경우는 저당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문제로 넘어갔던 것이고, 이건 논리적으로 떡볶이 자료를 얼마에 납품하기로 한다 이런 식의 기본계약이 전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 자, 우리 앞에서 저당권 같은 경우는 등기상의 필수적 등기상에 두 가지가 있었죠. 채권액하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했어. 근데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설정 계약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최대 얼마까지? 예를 들어 1억까지라고 하는 게 채권 최고액. 그다음에 계속적 법률 관계 또는 이걸 기본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떡볶이 재료를 납품하기로 하자 이런 계약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기본 계약 또는 계속적 법률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저당권의 일종이다 보니까 결국은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좋다.
근저당권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 등기사항을 보게 되면 달라지죠. 앞에서 저당권은 채권액 그리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 이렇게 됐던 데 비해서 여기서는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는 것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근저당권이 성립되게 된다. 일단 이렇게 그림을 잡으셔야 돼. 그래서 이건 사실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 토탈 3가지가 구성이 되는데 2개만 주구장창 외우셔야 돼. 1개 이상하게 삑사리 냈던 걸 쫓아가시면 안 되고 2개만 주구장창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키워드가 피담보 채권에게 확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키워드 뭐라고요? 확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확정이라는 게 출제 이슈가 된다고요. 문제에서도 확정을 물어보고 지문 속에서도 확정이라는 게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피담보 채권액의 확정 사유 제가 2개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우리 시험에 16년 동안 2개만 출제 포인트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외워서도 안 되고 외울 이유도 없어. 그거 외우면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거죠.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것들을 갖고 외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그래서 자, 피담보 채권액의 확정이라고 해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후순위 담보권자 또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말은 쉬워. 설명을 이제 드려야 돼요. 해서 자, 경우의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개념. 자, 근저당권의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근저당권도 뭐라고요?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해서 자신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근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안을 분석하면 이런 식이야.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이쪽에다 한번 가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잠깐만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사안을 분석하니까 1번 해서 근저당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2번 예를 들어서 저당권. 우리가 담보물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당권 이렇게 가고 병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갑시다.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 신청을 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그런다? 바로 근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있었죠.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도 만약에 지가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위치와 불문하게 어떻다? 유치권 자체가 소멸하게 된다. 또 아직 자세히 공부 안 했지만 자, 이 공인중개사법 할 때 주로 논의가 되는데 전세권 같은 경우도 말소 기준권리 위에 있을 때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전세권 자체는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해서 지금 근저당권자가요, 경매 신청을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근저당권은 소멸하게 되겠지요? 그죠?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마지막 권리를 행사를 해버렸으니까 근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 바로 피담보 채무액이 확정된 뭔 소리냐면 지금 이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한 게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경매 신청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경매가 낙찰이 돼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게 6월 1일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권 최고액 1억으로 해서 을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던 이 사안에서 이 사람이 2월 1일 날 받을 돈을 생각을 해보니까 5천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쓸데없이 물품을 또 추가적으로 납품을 한 거야. 그래서 6월 1일 경매가 완성돼서 매수인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받을 돈이 얼마? 6천만 원이다 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을의
자, 근저당권자 을의 피담보 채무액. 자, 피담보 채무액이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 바로 2월 1일이 되기 때문에 이 경매에서 이 사람이 근저당권을 통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피원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 5천만 원에 한정되게 된다. 이미 근저당권 자체가 2월 1일 날 경매 신청하면서 소멸하게 될 것이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받을 돈도 확정되게 된다. 근데 만약에 2월 1일 날 원래 채권 최고액 1억으로 설정을 했는데 2월 1일 날 발생한 채권액이 1억 1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도 피담보 채무액은 얼마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1억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애초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최대 얼마까지만 이 담보물로 보장을 한다. 바로 1억까지만 보장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설령 2월 1일 날 경매 신청할 때 그 금액을 보니까 1억 1천만 원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피담보 채무액은 기본적으로 얼마? 1억이 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쉬워. 처음에 하는 건 대단히 그냥 외워버려. 이해가 안 돼도 근저당권 자체가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고, 그럼 경매 신청을 해버리면 당연히 근저당권은 소멸하게 될 테고, 그 시점에 받을 돈도 확정이 되게 된다. 이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 자, 1번 근저당권자가 있고, 이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병이요, 경매 신청을 한 시점을 보니까, 병이 경매 신청한 시점을 보니까 2월 1일이야. 그래서 근저당권자 을이 받을 돈이라는 게 5천만 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6월 1일 날 매수인이 매각금을 다 낸 시점에 근저당권자가 계속적 거래를 통해서 6천만 원 받을 돈이 있었다라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근저당권이 언제 소멸합니까? 라고 했을 때 6월 1일 날 근저당권이 소멸하게 되죠. 다시 첫 번째 사연은 잊어버리시고 지금 2월 1일 기준 근저당권자가 원래 채권 최고액 1억으로 설정을 했는데 지금 2월 1일 날 받을 돈이 5천만 원이야. 그 다음에 6월 1일 받을 돈이 6천이라고 전제를 하고, 근데 근저당권자는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경매가 진행이 되겠죠?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다시 아까 말소 기준 권리 다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그 등기부에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병인 저당권자 병이 경매 신청을 하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되고 근저당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십시다. 이 병이 경매 신청을 했다고 했을 때, 자, 을의 근저당권은 언제 소멸합니까? 6월 1일 날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죠? 아니, 아까 전제가 뭐냐면 6월 1일 날 매수인, 낙찰 받은 사람이 매각대금을 완납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때 근저당권은 소멸한다고요. 그 소멸하는 시점에 이 사람이 받을 돈이 얼마야? 6천이야. 그러면 이 경매 환가 대금에서 자 1번 근저당권자가 얼마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다? 6천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피담보 채무액이 확정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라고 했을 때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그 시기가 어떻다? 바로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피담보 채무액이 확정되는 시기가 되게 된다. 그래서 정리하면 스스로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그때 근저당권은 소멸하지요.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피담보 채무액이 확정되게 된다. 요거 하나 있겠고,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그 경매 물건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자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사안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그 시점에 피담보 채무액이 확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 파트에서 출제되는 이슈가 거의 반 정도가 이하이가 출제가 됩니다. 피담보 채무의 실제 경매 대가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전제 물어봤을 때 저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면은 경매 신청했을 때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경매 신청하면 어떻다고요? 이때는 바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어떻다?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렇게 쉬우면서도 간단한 주제. 그래서 이게 이제 무작정 외워버리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그 시기에 근저당권자가 경매 환가 대금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정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 문제짜리예요. 한편 두 번째 출제 이슈,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자, 말소 등기를 청구할 때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눠지게 됩니다. 해서 자, 지금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해도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발생한 채권액 전부를 변제해야지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두 개의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것만 외우시면 돼.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사람.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어떻다? 바로 자,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무조건 채권 변액, 발생한 채권 전액을 변제해야지 어떻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요건 사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안을 가면은 지금 이렇게 가십시다. 자, 지금 우리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개념을 보게 되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걸 보면 자, 지금 이렇게 되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근저당권에서 필수적 등기사항은 채권 최고액하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는 것을 어떻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게 필수적 등기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저당권에서는 채권액 그리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최고액 그리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 이슈, 채권 최고액 1억이라는 금액이 하나 표시가 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채무자의 성명 등이 표시가 된다. 예를 들어서요, 채무자 갑이라고 돼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등기된 권리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기부가 돼 있다고 하십시다. 자, 지금 채권 최고액은 1억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실제 발생할 채권액을 이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직 경매 안 넘어간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말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제 발생할 채권액이 1억 2천이 지금 발생을 했다. 그러면 채무자 갑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 부동산에서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 싶으면 당연히 1억 2천 전부를 변제해야지 어떻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채권 최고액 1억이라 했지만 하다 보니까 1억 2천을 빌려 썼다. 그러면 1억 2천 다 갚아야지 어떻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병이라는 채권자, 저당권자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자기가 1순위 권리자가 되려고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당연히 1억 2천 다 변제해야지 어떻다?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아, 일본 근저당권 입장에 미친놈이어서 1억만 갚을 테니까 근저당권 말소를 해달라. 이거 안 하지. 그죠? 아니, 내용 알면 너무나 상식이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해서는 채권 최고의 실제 발생할 채권액이 채권 최고를 초과했을 때 실제 발생한 채권액 전체를 다 변제를 해야지 뭘 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중요치 않아.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건요. 물상 보증인 케이스가 되게 됩니다. 사안을 이렇게 가보십시다.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근저당권의 내용을 보니까 채권 최고액 1억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채무자의 성명을 보니까 병이라고 해서, 아니 갑소유 부동산인데 돈을 빌린 놈은 병인 경우가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해서 병명의로 다 채무자가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그러면 이제 갑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갑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고요? 병을 위해서 내가 1억까지는 담보를 해줄게 라고 약속했던 사람을 그냥 말로 보증한 게 아니라 매물로 보증을 했으니까 물상보증인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뭐 가족 간에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당장 뭐 현금이 없어서 현금을 대줄 수는 없고 한데, 부동산 갖고 있으니까 내가 어디까지는 보장을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게 물상보증인이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물상보증인이 이제 근저당권을 말소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물상보증인은 얼마까지만 어떻다? 1억까지만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갑은 애초에 어디까지만 담보를 해준다고 그랬어? 1억까지만 담보를 해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이 을이란 근저당권자가 미친놈이지. 채권 최고액 1억이면 딱 1억 선에서 물건을 납품을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지. 지 잘못이지.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뭘 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이렇게 가는 거죠? 어려울 게 없다고요. 그래서 외울 거 하나라고. 물상보증인은 어떻다?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되셨죠? 얼마나 쉬워? 지금 이 문제가 이 파트의 거의 전부라고요. 다시 첫 번째 키워드 확정. 첫 번째 키워드가 확정이라고요. 확정 들어갔을 때는 스스로 근저당권을 경매 신청했을 때 경매 신청한 시기에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 후순위 저당권자 등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하면은 매수인이 나중에 매각 등을 완납했을 때 그때 근저당권 소멸하니까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확정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지금 뭐가 있다고요? 바로 말소 등기. 채권액 전부, 발생한 채권액 전부를 변제함이 원칙인데,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소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등기된 그 금액인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되셨죠? 거의 이 문제로 도배한다고요. 키워드가 뭐라고요? 첫 번째 확정, 두 번째가 뭐야? 말소 등기. 그리고 대부분 답은 물상보증인을 가지고 출제 포인트를 삼게 됩니다. 해서 이걸로 끝났어요. 이제 세 문제 나와 있는 이거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일단은 아는 것부터 보십시다. 자, 보니까 어디서 확정 나와 있죠? 확정 나와 있죠? 소멸 청구, 말소 청구 나와 있죠? 그죠? 일단 이거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읽어 좀 보지 마시라. 읽어봐봤자 의미도 없으니까. 일단 4번 질문.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매각 대금이 완납된 때 확정된다. 맞죠? 맞죠? 스스로 경매 신청을 했으면은 경매 신청했을 때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
다른 사람이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는 매각 대금이 완납된 때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된다. 맞잖아요. 이걸 외워야 된다니까요. 이해에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다시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했을 때 어떻다? 피담보 채권액 확정되게 된다. 두 번째, 후순위 권리자, 그 저당권자든 근저당권자든 담보고 가등기 권리자든 간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는 매각 대금이 완납된 때 어떻다?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 이걸 외워야 된다고요. 이걸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게 기본이고, 다시 말소 청구 또는 근저당권 등기의 소멸 청구 같은 맥락인데요. 물상 보증인은 발생한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나머지 애들은 전액을 변제해야 어떻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셨죠? 해서 다시 26회 문제 이제 가겠습니다. 외운 거부터 알아야 된다고 그냥 읽어봐서는 몰라요. 확정된다. 그러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후순위 근저당권의 경매 신청하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이 돼서 매수인이 매각 등을 완납했을 때 확정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질문. 선순위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 채권 최고를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전액 채권 최고액까지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때는 발생한 채권액 전부를 변제해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소멸,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시 4번, 5번만 뒤지게 보시는 거야. 자, 지금 4번 지문에서 뭐라고요? 확정이라고 하는 거 해서 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의 확정이라는 거 만약에 후순위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담보가등기 권리자 경매 신청했으면 매수인이 매각 등을 완납했을 때 그때 근저당권이 소멸하니까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확정되게 된다. 이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2번 자 소멸 청구를 해서 말이 좀 특이한데 말소 등기 청구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말소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액을 다 변제해야죠. 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안 된다고. 이게 이제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해도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케이스는 누구? 물상 보증인에 한정한다고요. 이 질문 상당히 어려워요. 다시 5번 질문. 선순위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원래 1억까지 담보하기로 했는데 1억 2천을 대준 경우에 물품을 그랬을 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 말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실제 발생한 채권액 전액을 변제하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자,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를 했을 때는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오른편에서 이 문제는 4번, 5번 얘기가 제일 이슈예요. 물론 이 문제에서만 특이하게 답을 이상을 뽑았어. 나머지 가서 보겠습니다. 자, 1년분이 넘는 지연 배상금이라 할지라도 채권 최고액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서 담보된다. 2번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당권 할 때요. 저당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원본, 이자, 위약금. 왜? 1년분의 지연 배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 비용 등이 담보가 되게 된다. 1년분의 지연 배상액을 한정한 이유는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근데 근저당권에서 1년분의 지연 배상금 넘는다라고 할지라도 1년분의 지연 배상금이 넘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채권 최고액 한대로 하면 뒤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보장된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3번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 계약 말고요.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본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문제만 특이한 문제야. 이 문제만 특이한 문제고 이 문제는 사실 버리고 가야 돼. 해서 답은 1번인데요. 피담보 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3번 볼까요? 이런 식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을 가지고 떡볶이 가게를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본사가 되겠고 저당권자, 근저당권자가 되겠다. 그런데 자, 지금 떡볶이 관련해서 재료를 쭉 납품을 받고 있는데 갑이 병한테 영업 양도할 수 있겠죠? 영업 양도할 수 있겠죠? 바뀔 수 있다고 채무자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 갑이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병이 어떻다? 또 채무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답을 1번 뽑았는데 이건 의미 없어요. 이 문제는 의미 없고 그저 4번, 5번 얘기만 주구장창. 나머지 2개 문제 가지고 이제 가셔야 돼. 26회 문제 지저분했어요. 지저분해서 결국은 4번, 5번 가지고 나머지 찍는 방식밖에 없었고요. 자, 이제 딱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후순위 근저당권자 신청으로 자 포인트 확정되는 시기는 이라고 돼 있죠. 다 바로 외우는 거지.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 근저당권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죠. 매각대금이 완납됐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죠. 그 시기 그 매각대금이 완납되는 시기에 바로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 이해되셨죠? 네. 예, 그래요. 그래서 다 그냥 가져주는 거야. 어딨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그냥 가져주는 문제라고요. 그 다음 문제. 똑같은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그 24회 때 문제네요.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 맞죠? 아까 1억, 그 채권 최고액 1억으로 근저당권 설정하면 근저당권자가 1억까지는 물품을 납품해도 나중에 경매 청구를 통해서 1억까지는 우선 변제를 후순위 권리자보다 받을 수 있다. 별로 중요치 않아. 여기서 말소 청구 나와 있죠? 확정 나와 있죠? 확정 나와 있죠? 읽으면 사실 안 되고 말소 청구, 소멸 청구, 확정 찾아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확정 보니까 자 먼저 확정이 어디 있어? 이게 4번.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된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이 피담보 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등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맞죠? 진짜 이러다 외우겠어 그냥 다 외우십니다. 그런데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안 찾아봐. 일 없이 막 읽어봐. 그럼 뒤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포인트가 확정하고 말소 청구라고 제가 미리 선언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3번인가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 새로운 거래, 요거 이제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근저당권에서 담보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까 자 1억, 자 채권 최고액 1억으로 근저당권 설정했고 이 사람이 스스로 경매 신청할 때 발생한 채권액이 6천이야. 그럼 그 후에 발생한 채권, 더 물품 대금은 어떻다? 근저당권으로는 받아낼 수가 없다. 오른편이고요. 답은 이제 3번이 2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항상 문제가 됩니다. 자, 이때 포인트 물상보증인 나와 있죠?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어떻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포인트라고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해서 이 문제는 지금 토탈 3문제가 구성이 되나요? 해서 하나, 이게 요거 좀 어려웠던 거 있었고 두 번째 직접 확정 시기, 세 번째 이 주제가 바로 말소 청구 이거 갖고 뽑아냈는데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야. 실제로는 2개 정도 외우면 게임 끝나는 거야. 확정이라고 하는 거 스스로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피담보 채권에 확정되게 된다.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매수인 매각대금 완납했을 때 피담보 채권에 확정되게 된다. 세 번째 이슈라고 하는 게 뭐가 있다고요? 바로 말소 등기 청구. 그 중에서 물상보증인만 정확히 하시면 돼.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바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나머지 스스로 채무자가 목적 담보물을 내놓는 경우라든가 후순위 저당권자 등이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에게 채권 취득을 초과한다는 전제가 쌓였을 때 이때는 전액을 변제해야만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출제한 게 24회 때 문제 있었고요. 아까 28회 때 있었고 26회 때 있거든요. 원래 30회 때 냈어야 되는데 올해 아니지. 30회 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주제인데 실질적으로 조금만 공부되면 한 3분이면 얘기 다 끝날 얘기를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려서 이게 되게 어렵게 받아들이니까 용어들이 좀 낯설어서 해서 이렇게 해서 근저당권에 관한 주제 보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부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